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1타 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정감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감 2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무, 법제, 사법, 교육 등 상임위에서 2일차 국정감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쟁점이 된 그리고 논란이 된 국감 이슈들 인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대병원까지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주는가? 초등학생이라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당시의 헬기 이송과 관련된 문제 제기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조치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같은 상황이면 이런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방언 올리 소병훈 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일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중요한 순간이었다. 프레임을 특혜로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이다. 자, 헬기 이송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지나간 일인데요. 지금 소위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 대 이재명 국감 이렇게 이제 설정들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국민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문제나 지나간 문제 혹은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실이거나 과거의 어떤 의혹 내지는 문제 제기로부터 또 새로운 사실이 얹혀지는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 이번에 이재명 국감이냐 김건희 국감이냐 해서 김건희 여사 의문의 1승을 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저 지적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인데요. 저거는 해명하거나 저도 이재명 대표 저럴 수밖에 없었던 위급한 상황 아니냐. 일반인 물론 어려운 거죠. 일반인이 헬기 이송해서 부산대병원을 떠나서 서울대병원까지 간다는 게 그거는 어려운 일인데요. 제1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또 그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당 아니에요. 거기에 당대표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관리 문제라든가 또 업무, 대표로서의 어떤 업무 이런 거 등등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런데 저것이 이제 새로운 사실이나 또 엄청난 어떤 이 사건으로 지금 재조명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 판단이 이제 끝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특수성의 무게 중심을 둘 거고 어떤 분들이 이제 형평성의 무게 중심을 두어서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한 국민들 판단이 끝난 문제다. 남는 문제가 살짝 있는데 이 부분은 깊게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이송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의 직무 행동 강령이 있나 봐요. 여기에 대해 서울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 당시 전원 요청 왔다 갔다 했던 의사들은 징계 절차를 좀 밟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조금 이제 아쉬운 대목이요. 이건 이게 엄청난 파급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에서는 아주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이 여러 가지 이제 평가나 혹은 통계적 뒷받침이 되는 자료를 봤을 때 괜찮은 데거든요. 제가 보기엔 당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업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된 상황이 아닌가. 그다음에 의사들도 예를 들어서 거절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엉켰다 그래야 되나요? 불가피한 상황인데 의사들 행동 강령 자체로만 보면은 이거는 좀 판단의 소지들을 남긴 그런 이제 의사들의 결정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엉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떼어놓으면은 양론이 존재를 할 수 있고 주장들이 충돌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이걸 다시 끌어올린들 국민적으로 저거 야당 대표 저거 문제 있네. 이렇게 이제 지적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피습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걸 봤을 때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의사 문제를 따로 떨어뜨려 봤을 때는 그거는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문제를 놓고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정상적인 절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도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교육위에서는요,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석사 논문의 검증 지연 의혹이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있고요, 국민대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석사, 박사 논문이 있는데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 여기에 대한 교육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 명품 가방 의혹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지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복지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의 관계.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시행이 막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려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심리상담소에 가서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김건희 여사가 지금 관련되거나 의혹 제기를 받는 문제들은 국감을 앞두고 정말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거든요. 김대남 선임행정관의 그 녹취 문제라든가 이제 공천 개입 문제,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문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전 대통령 비서실의 선임행정관의 녹취 문제,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표현하고, 요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이 김영선 의원 이제 비서관이죠. 명태균 씨가 추천하고 김영선 의원실에서 일했던 그분의 이제 녹취 폭로. 여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 또 뭐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재판 결과 주가 조작의 방조 혐의로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비하면은 사실 조적지혈과 같은 그런 그분은 손실을 받거든요. 예. 1억여 원을 손실을 받던 분인데 유죄를 받았고 23억의 모녀 차익을 받던 김건희 여사 모녀는 현재 지금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관저 증축공사를 담당했던 21g, 뭐 이게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중국의 뭐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서태후 정도 급의 권력의 그야말로 최고 실세, 최고 1인자쯤 아니면 저런 의혹이 이렇게 마구 쏟아지는 이런 경우는 아마 저도 또 국민들도 처음 보는 걸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 예. 마치 권력의 1인자처럼 이런저런 의혹에 전부 관여가 되고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는 거는 처음이라서요. 제가 보기엔 저거 통제 불능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일종의 이제 부부 관계죠. 그런데 대통령이 대변했기 때문에 정치적 관계도 대통령이 컨트롤하거나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지금 나온 의혹 외에도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의, 저는 정권 초에 공동 권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은 권력 서열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 위에 있었으면 있었지 대통령 아래에 있는 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의혹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고요. 심히 걱정되고요. 아마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임기를 못 채우거나 불행한 사태를 맞으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뭐라 그럴까요? 이 뇌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기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터지고 자고 일어나도 또 김건희 여사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논란들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내용,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죠. 1차는 이제 공소시효가 소멸이 돼서 이제 판단 불가한 거고 2차가 현재 재판 중인데 거기에서 시세 조정을 담당했던 선수라고 하죠. 주포. 김아무개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한 이후인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주가 방어 등을 권오수에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요청하니까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가 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예, 이게 바로 검찰에서 김아무개 씨가 진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방어 논리가 주로 이거 다 결혼 전에 일 아니냐 이러는 걸로 방어를 논리를 했는데 이 보도는 이제 결혼 후에도 김 여사 계좌가 이용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JTBC 단독으로 보도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3년에 한 지인을 회사에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후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간의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래서 그 주포 김모 씨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김 여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했던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의 하나의 그 친분관계, 특수관계, 따라서 주가 조작에 공모하는 위치에 있었다. 공모를 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아마 이 사법 처리 과정에서도 저거는 정황 근거로서는 굉장한 어떤 변수가 되는 그런 거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검찰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검사들을 중용하고 있고 뭐 청와대부터 뭐 권력 뭐 길목마다 검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게 검찰발로 저런 진술 내용이 흘러나온다는 것, 이거는 여러 가지 검찰 내에서도 양론 내지는 어떤 이견의 징후들이 충분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검찰발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저것이.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게 방금 2심 재판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2심 재판이 열리면서 한 50명 정도 제 변호인이 붙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쪽에서 자료가 간 건 아닐까? 검찰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향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 있고요. 이렇게 검찰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으로 통제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 저항하고, 요게 이제 고전적인 풍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의 이상 징후가 오면 검찰 캐비넷 속으로 여권 관계자, 대통령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 수집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양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력의 레임덕 내지는 데드덕 현상을 권력기관이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를 첫 번째 신호로 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은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소위 말해서 김대남 선임 행정관이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한 거, 그 녹음이 이제 폭로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한동훈 대표를 그 선임 행정관이 소위 말해서 총선 당시의 여론조사 비용을 유용한 거,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내주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당무위에 이것을 조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탈당했거든요. 탈당했는 대로 조사해라. 그런데 어저께는
당무감사로 안 되면, 당의 감사로 안 되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도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예. 그래서 당에서 감사로 안 되면 사법 시스템, 다시 말해서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고발의 당사자는 한동훈 대표나 당이어야 돼요. 공격사주의 당사자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하던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한동훈 라인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총장 때도 또 중수부장 때도 검찰 내에서 딱 양론으로 갈렸어요. 특히 총장으로서의 어떤 인사 스타일, 중수부장으로서의 어떤 인사 스타일, 이런 걸 보면 특수통 또 자기 식구들만 챙겨버려가지고 공안통이라든가 기획통이라든가 뭐 이런 검사들한테 조금 원성도 사고 문제 제기도 받고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은 그거보다 더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네. 검찰의 인사도 사실 형평 있게 이렇게 인사한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비근한 예로 이원석 자기 이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윤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명품백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갑자기 대통령 말로 기습 인사를 해서 대검 1, 2, 3차장 싹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의 일종의 불만이라 그럴까요? 이상 징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녹취와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 바로 해볼 텐데 여러 언론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앉혀놓고 취임 초기인 거죠. 총리 최재형 임명을 건의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JTBC에는 윤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시기 등을 조언했다. 뭐 총선 관련된 시기를 찍었다. 뭐 이렇게도 흘러나오고요. 채널 A에는 검사에게 내가 조사를 받게 된 이 발언이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한 달이면 윤 대통령은 탄핵이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검사에게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용산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 그 정치권 관련된 이제 민간인,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와 같은 이런 분들이 지금 김영선 의원하고 세비를 소위 말해서 세비 반땅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뭐 수사가 시작되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안 여는데 저 양반은 페이스북 정치부터 직접 인터뷰부터 전화 인터뷰, 지면 인터뷰 지금 다 이러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보통 저런 분들이 수사가 시작되면 그냥 입 다물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너무 막 뭐라 그럴까 설친다 싶을 정도로 그냥 막 해버리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일종의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저는 자기 방어를 위한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다고 봐요. 나 스모킹건이 있는데, 예. 나 소위 검찰이나 이 문제를 삼으면 한 달 안에 탄핵될 텐데 그 정도로 당신들하고 나하고 이 그동안 정치적인 어떤 관계,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나 정말 한 방이 있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 나 보호해야 돼. 이런 이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무슨 소리야 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리를 하거나 허위사실로 처리를 하거나 이 정도 방어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온 매스컴이나 언론이 뜨겁고 국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꿀먹은 사람처럼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국말 까먹은 사람들처럼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람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를 끌어들여서 아크로비스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한테 문 대통령 수사실도 조언했다 그러고 이 정도인데 이게 허위고 사실이 아니면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권위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저거 처리를 해야죠.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스모킹건이 있다. 있으니까 저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아무 말도 못 한다. 나라가 예. 정말로 이상하게 됐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인터뷰고 명태균 씨의 아주 명확한 또 일종의 또 자신 있는 폭로이자 자기 방어를 위한 얘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지금 용산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다 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명태균 씨 녹취뿐만 아니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도 이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마찰로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남 전 비서관은 용산에 십상시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윤회 문건이었나요? 거기서 나왔던 십상시 환관들에 대한 얘기죠.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지. 그러니까 젊은 행정관들하고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소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 마담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상시, 예. 정윤회 문건. 그게 곧 나중에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했거든요. 참 위험한 말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누구이든 당대표가 누구이든 또 국회의원이 누구이든 그 당사자 외에 가장 가까이에서 힘을 쓸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글리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김건희 여사의 경우가 제가 공동 권력이고 이제는 뭐 1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가 저는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거나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예. 대통령실로 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실로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보고 또 줄을 서게 되는 거고요. 박근혜 시절에는 문고리 3인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간신 4인방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젊고요. 물론 행정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비서관도 있고 뭐 명단까지 돌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 김 여사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도 중추를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김대남 행정관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시중에 떠들던 간신 4인방이나 김 여사 라인 이 얘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돌았던 명단, 돌았던 얘기하고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김대남 행정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들 사실 모든 명태균 씨 것도 그렇고 김대남 씨 것도 그렇고 모든 말을 저희가 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언론에도 같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 보니까 어쩌다 공무원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과 처음부터 호흡을 맞췄던 분들도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 혹시 김 여사의 추천으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홍보 라인에 있다가 의전 쪽으로 간 비서관도 김 여사하고 이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어떤 이벤트 또 행사 또 조직과 관련된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돼서 이제 지금은 사표를 냈지만 예. 그 의전 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대학원 이제 동문이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김 여사 지금 이 일을 서포트하고 있는 행정관이나 참모들은 코바나 콘텐츠 분들이고 이렇게
김 여사와 관계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권력 중에 권력, 힘 중에 힘에 해당하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김 여사 라인이다. 이런 소문이나 이름까지 돌고 있었거든요. 그 김대남 선임행정관의 말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정황들이 일단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김대남 씨의 그 녹취와 관련해서 한동훈 엑스파일이 얘기가 나옵니다. 김대남 씨가 결국에는 이제 당시 전당대회 당시에 나경원 후보 쪽 캠프에 가 있었는데 여기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한동훈 후보 엑스파일 좀 나한테 맡겨봐. 그리고 실제로 건네지기까지 합니다. 이걸 보고 지금 한동훈 대표 이제 당무 감사까지 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거든요. 지금 김대남 선임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공격 사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론하고 대통령실 참모하고 대통령실 참모가 주문한 내용대로 한동훈 이거 관련돼서 보도가 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다. 근데 예. 실제로 서울의 소리에 났거든요. 예. 요게 하나 있고요. 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총선백서 TF팀이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통령실에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선백서 TF팀만이 알 수 있는 소위 여론조사 비용 유용 의혹 있잖아요. 이거를 대통령실 김대남 선임행정관 손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의 소리에 왜 보도 주문을 했느냐. 예. 그러니까 요 총선백서팀에서 갖고 있었던 내용을 대통령실에 접수됐다는 것은 그거는 요 단순한 선임행정관과 서울의 소리 간의 요거 외에 더 본질적인 권력의 힘들이 충돌하고 있었다. 요거의 반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격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요 시기가 7월 달이에요. 7월 달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김대남 행정관이 나경원 후보의 캠프를 밖으로 예, 나와서.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때 문자를 한동훈 대표가 읽고 씹었다. 이것도 뭐 예측건데 하여튼 친윤 쪽에서 그게 기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동훈 죽이기가 사실상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네. 제가 한동훈 대표라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탈당했는데도 당무감사시키고 그리고 뭐 홍준표 대표니 뭐니 이게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나경원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리는 분위기이긴 해도 한데 대한민국 당에서 안 되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는 기침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용산에서 계속 밀리는 추세였고 친윤도 계속 그랬는데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 녹취로 관련해서 이게 당내 헤게모니 그러니까 주도권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단 친윤 쪽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뭐 주도권을 당연히 잡고 싶겠죠. 예. 한동훈 대표 정치적 처지는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고 그러면 고사됩니다. 소위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게 제가 어디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리 싸움, 감투 싸움인데 지금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밥 안 먹는다. 이런 밥그릇 싸움이 돼버리고 한동훈 대표도 아니, 나랑 안 먹어요? 그러면 나 친한 개하고 먹을래요. 이런 밥그릇 싸움이 돼요. 이거 완전히 저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고 사이가 안 좋아도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건데 식사하니 안 하니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빈번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것도 하여튼 전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이 질문은 꼭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진짜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 결심을 한 것인지. 저는 자기 카드를 가져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매우 중대한 문제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다. 단순히 김대남의 문제만이 아니다. 배우가 있다. 권력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양보하거나 혹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카드로 이것은 줄 수 있을 만한 것이고요. 정당을 떠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잘한 판단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거고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고사되는데 여기서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지려면 자기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엑스파일도 있다는 소문들은 진작 났어요. 근데 한동훈은 뭐가 있느냐. 그야말로 여권에서 차기 주자 중에 1등 한다는 그거 있는데 이것도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카드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양보할 수 없고 이거 끝까지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더 할 있습니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시사 현안 정치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